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격당해서 살해된 공무원 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그 편지가 써갖고 그게 화제가 됐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답장을 써줄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여기 이 상황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아들의 호소에 대해서 답을 하기로 네. 결정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북을 했다라고 하면 일생에 주운 것이 낙인이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개인의 사생활까지 어쨌든 정부 당국에서 흘려서 월북 사실을 기정화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도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식 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갖다가 후반부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격 사실까지는 뭐 전반부의 문제인데 이 후반부의 문제는 하나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너무 쉽게 단정했다는 거. 지금 이제 그 자식의 호소로서 이것은 일정한 정도 국민적인 어떤 그 비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정부에서 어떻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 정보 자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노출을 했어요. 오후 2시 40분에 사람이 북한에 표류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확인했다. 3시 반에 공무원님이 확인됐다. 9시에 피격 명령이 내렸다. 예. 9시 40분에 사살됐다. 이런 거 일일이 노출함으로써 우리 정보 자산을 다 공개했는데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야당이 그 정보 국방부의 비공개 비밀 보고를 받고서 그걸 다시 또 언론을 통해서 흘린 것이죠. 핵심 키워드 연유랄지 7.3이랄지 예. 지금 오죽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 자산을 흘리면 이것이 어떻게 복원이 되겠느냐. 북한이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고 미국의 감청 자료를 갖다 한국을 갖다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건 정말 과거에 접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영국과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할 때 뭐 작전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천재 수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독일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 영화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봤을 겁니다. 네. 그것이 작전 성공의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암호 자산 북한에 그 암호를 푸는 우리 정보 자산을 다 노출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아마 그 아들이 그 감청 자료가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법원에서 다투어질 문제일 거라고 보고 굉장히 아마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그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이 공무원 아들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문제로 돌아와서요. 야당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에게 응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답을 한 거거든요.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빠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을 좀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버지 이런 마음 나도 뭐 진짜 마음이 네. 아프다는 부분을 어머니 동생을 모시고 잘 지내라는 그다음에 위례를 보낸다는 것 그다음에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좀 같이 지켜보자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게 건강을 표시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 언론에 보도를 됐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손으로 편지를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내용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그런 공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고 이게 형님, 큰아버지를 통해서 공개됐겠죠. 그다음에 청와대에 전달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다시 전달되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답변을 한다니까 답장을 보낸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좀 이번 사건이 뭐 긴 말 하지 않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남북 대치 국면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랄까 허무한 예. 그 무력감을 국민들이 느끼는 데 대한 정부의 나름대로 답변은 저는 대통령이 이 말 어린애한테 학생한테 답변하고 나서 또 언젠가 공개적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예. 내일부터
20일 동안 이번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민의원께서는 열성가락으로 부족할 정도로 국정감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 상임위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김영진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지만 또 추미애 장관 관련된 그 후속적인 야당의 공세가 또 예고돼 있고 지금 증인 채택 과정도 굉장히 삐걱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의 경험을 좀 되살려 보면 지금의 이제 국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금의 여야의 어떤 충돌 포인트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좀 더 이게 격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이번 국감을 좀 그야말로 정책 국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늘 정치를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치가 갈수록 이렇게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숟가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소리를 내고 빛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가령 나훈아 선생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거 봐라 나훈아 선생의 메시지를 봐라 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해요. 그걸 자기들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숟가락 얹어 놓는 거. 그러니까 숟가락을 배분하고 밥을 배분하는 게 정치인데 저는 그러면서 정치가 갈수록 좀 왜소해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야당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수사를 갖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수사에 대한 일정한 그 개입으로 이제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추석 전에 수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추석 전에 수사를 끝내지 않았으면 증인을 채택을 하더라도 증인들이 와서 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수사가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 하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판을 갖다 다시 벌려줄 이유를 갖다 못 찾을 거고 야당은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긴 시간을 너무나 많은 전력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마지막 가서는 무슨 추미애 장관 딸 식당 문제까지 그 전력 없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그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는 힘만 근육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근육과 DNA가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숟가락 정치, 그림자 정치가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 장관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이미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전화번호를 건넨 이 내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공세가 예고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게 이제 피로감으로 느껴질지 아니면은 아직 풀려야 할 의혹이 남아 있다고 느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혹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론은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번호는 줬는데 지시는 아니었다. 지시는 없었다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이제 포기하는 상태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야당 입장에서 이걸 하나하나 밝혀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도 간사를 해봤습니다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합의해서 이제 정의를 채택하는데 여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의석 구조 자체가 11대 7이잖아요. 11대 7. 다시 말하면 국방위 같은 경우는 17명이에요. 전원이. 근데 이게 10대 6이라고. 무소속이 하나 있으니까 10대 6. 어떤 데는 13대 8, 15대 9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반대하면 하도 안 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야당이 무력감을 느낄만 해요. 근데 어떻게 돌파를 해내야 되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적 우위를 돌파하는 것은 능력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개인기, 지혜,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의원들이 미안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을 쫓아다녀야 돼요. 사람들도 만나고 직접 김모대의 현병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정인 채택을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생생한 말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그걸 다시 국감 현장에서 밝혀야 돼요. 국방이나 법사위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발로 뛰어라. 보좌관들 데리고 같이 다니든지 해서 현장에 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수적 우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경총을 찾아서요. 경영계 인사들과 만나서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추진할 테니 이른바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경영계에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을 개정하자라고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불어넣자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업들과는 좀 기존의 공정거래 3법이 기업에 대해서 좀 반하는 쪽의 법이라면 이것은 또 친기업적인 법이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의문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예, 우리 재난자본주의란 말이 있죠. 경제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결국 이제 이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결국 힘 있는 자본한테 힘을 다시 몰아줘서 예. 결국 경제적 집중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우를 갖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 3법을 갖다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성 자체는 이제 옳은데 그래도 기업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상법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 선임 문제랄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의 완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일감 몰아주기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국회 때부터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방향대로 갔으면 하는데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당에서는 굉장한 반발에 부딪혔죠. 기본소득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짝퉁 기본소득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현금 지급되던 복지의 그 중복성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낭비적 요소를 갖다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강자와의 동행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본인이 문제를 뚫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공정거래 3법도 뚫어가는 데 있어서는 메아리가 있어야지 또 본인이 원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은 당의 어떤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부분 개혁을 갖다 얘기한 것이죠. 뭐 OECD 국가에서도 늘 우리나라 노동 부분 개혁을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랄지 몇 가지만 개혁하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안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불쑥 얘기해서 쳐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야 간에 뭐 빅딜을 하고 예. 두 가지 상반된 법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유연성을 얘기하려면 또 노동의 고용 안정성, 또 다른 안정성을 해고의 유연성을 얘기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발판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한쪽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짝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고의 유연성하고 재기의 안정성이 짝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경제 3법하고 이것이 짝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좀 돌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메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결국 두 개 패키지 딜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해갖고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문제지 정치권끼리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두 가지가 짝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정경제 3법을 갖다 어느 정도 재개 의견 수렴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 안에다가 일정한 정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갖다가 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정치권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다가 노동관계법을 느닷없이 좀 꺼내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제해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완화,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고 네.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공정위 3법이고 경제 개선이 이제 그 규제 3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럼 지금까지 이 정부나 들어와서 보면은 노동과 자본 가운데 자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완결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상의 경총 회장단들이 국회 가서 그렇게 뭐
하소연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급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걸 뭐 기득권 안 놓치려는 기업들의 몸부림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간단한 거고 실제로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어찌됐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당내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이 정부에서 여당에서 하는 걸 왜 야당에서 찬성해 주냐 이래 된 거예요. 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책임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많이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이 정부와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업할 자유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보수 정당이 왜 찬성하냐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소신이라고 하지만 당내 반발도 있고 또 하나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아시는 대로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중과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면 노동자의 강한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고임금에다가 높은 보호를 받고 성 안에 따뜻한 생활을 즐기고 있고 비정규직은 바깥에서 완전히 낮은 보호에다가 고용이 어떨지 하루 내일을 모르는 이런 상황. 어쨌든 이거는 또 헤쳐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경제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합의적 틀인 근데 노사정위원회는 수도돼 있잖아요. 왜? 예. 민노총이 다 밥상 먹고 나갔기 때문에 예. 대화 상대 인정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잘 꺼냈다. 이거는 오히려 이 정부에서 친노동 성향을 보여온 이 정부에서 차라리 야당이 저렇게 나왔을 때 노동개혁을 같이 해주는 게 자기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 개정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산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과연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